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5번째 페이지. 우유 꽉 틀린 표현이죠. 우유 갑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이렇게 불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잡지사의 입담 갑.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갑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오죽 소개 멘트가 동났으면 우유 갑까지 나오겠습니까, 선생님? 예, 넓은 아량으로 웃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곽재식의 속담 거짓말 탐지기를 한 주 해봤고, 그렇습니다. 다시 주기율표 속 원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원소를 우리가 만나볼까요? 오늘 이제 뭐 차례대로 하면 지난번에 붕소였으니까 그 다음 원소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할 원소 탄소입니다. 정말 화학을 공부를 한다. 네. 화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원소.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에게 굉장히 또 친숙해진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화학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라도 그래도 나는 뭐 화학식 너 아는데 분자식 아는데라고 하면 이제 H2O는 나도 안다. 물. 네, 뭐 이런 경우 있었지 하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H2O 이상으로 이제 요즘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CO2 아니겠습니까? CO2의 C 이산화탄소의 탄소거든요. 네. 탄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베릴륨에 비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원소인데 C잖아요, 탄소가? 그렇습니다. 왜 C입니까? 어떤 유래가 있나요? 약간 이상한 이야기부터 하나 시작을 해보자면 예. 우리 이제 파스타로 맛있게 먹는 요리 중에 까르보나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까르보나라. 도대체 왜 이것을 까르보나라라고 하는가? 이게 탄소랑 엮여 있나? 까르보나라 이거 많이 드셔보셨죠? 막 좋아하죠. 네, 까르보나라 이 이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까르보나라 왜 이거를 까르보나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스타 중에 봉골레 파스타다. 봉골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해산물 조개같이 생긴 뭐 그런 거를 봉골레라고 한다라고 하지요. 네. 포모도로 뭐 이런 거 파스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포모도로가 뭐죠? 토마토인가 그걸 뭐 이탈리아 말로 포모도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뭐 다 이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재료를, 뭐 재료라든가 그렇게 평범한 그런 거예요. 네네. 까르보나라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까르보나라가 뭐야? 진짜? 까르보나라 도대체 뭐예요? 까르보나라. 느글느글한 느낌은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까르보나라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네.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이 뭐냐면 과거에 석탄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석탄 말고 목탄 있죠, 숯. 네. 그 숯을 만들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여튼 탄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좋아하던 파스타였다. 혹은 뭐 그런 탄 캐는 사람들이 뭐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거기서 자라던 파스타였다. 뭐 탄 캐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에서 뭐 유행했던 파스타였다. 라는 식으로 그 탄 캐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이 쓰던 성 이런 거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석탄, 목탄, 숯 같은 그런 탄 우리나라에 쓰는 한자로 이제 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카본이라고 하죠. 카본이죠, 그죠? 이탈리아로는 까르보니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안 제스처, 까르보니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약간 탄국수, 숯국수,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숯국수. 그런 느낌으로 나온 이름이 까르보나라인데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런 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 설 외에 뭐 더 좋은 설이 없어요. 가장 그럴싸하다. 이게 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유래 같은 거는. 그래서 라틴어로도 같은 계통의 말로 유럽에서 쭉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런 석탄이라든가 숯덩어리 이런 거는 대체로 안에 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숯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그냥 탄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예요. 탄소가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서 따와서 탄소라는 원소 이름을 카본 C라고 붙이는 게 딱 맞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뭐 소개팅 나와서 까르보나라 먹으면서 숯국수 드시죠라고 하는 것보단 까르보나라라고 하는 게 저 승산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탄소는 까르보니오인데 파스타 이름은 까르보나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까르보니오 파스타를 드시죠. 그럼 시커먼 국수에서 뭔가 다 태운 것 같은 거를 주려고 하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굳이 그렇게 또 이 유머를 치시면 또 이제 약간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변에 상무님이나 어떤 전무님 이런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좀 소고기 같은 걸 많이 사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고기를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뭐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 소고기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고기를 이제 굽다가 전무님 상무님 무슨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어떤 뭐 그런
그 연배에 적합한 그런 개그를 해주셨어요. 예. 너무 웃긴 거야. 아마 뭐 웃기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예. 너무 웃은 일단 거예요. 웃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소고기가 다 탔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탄소? 그러면 상무님과 전무님이 얼마나 깔깔깔깔 지금 우시겠습니까? 저 밖에 다 표정 썩어 있는데 한 분이 취향 저격당해서 물개박수 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약간 과학적인 교훈은 있는 얘기입니다. 안 웃길 수는 있지만. 네네. 우리 모든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아주 제일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원소로 하기에는 살짝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수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수분. 네. 지구상의 생물 속에는 워낙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이 70%인가요? 네. 그럼 워낙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몸에서 이게 제일 풍부하다라고 하면 그건 또 조금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만 근데 과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원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보통. 그렇지만은 수분을 빼고 나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거의 가장 풍부한 원소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 탄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를 굽다, 돼지고기를 굽다가, 닭고기를 굽다가, 오리고기를 굽다가 하여튼 잘못해서 태우면 결국은 숯덩이만 남게 되는 거죠. 주성분이 탄소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말 되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받아치면 전무님의 예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우리 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도 따져보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사람 몸에 뭐 DNA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DNA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사람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DNA, 뭐 단백질 이런 것도 안에 있는 주 재료가 탄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살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밥을 먹으면 그 재료가 몸에서 이리저리 변해가지고 살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지방도 되고 뭐 운 좋고 뭐 운동 잘하면 그게 이제 단백질로 가가지고 근육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밥이 우리 영양소로 하면 탄수화물이라고 하잖아요. 탄이군요. 탄소하고 수화, H2O, 물,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탄입니다. 그러네요. 밥도 원소로 분석을 해보면 탄소가 거의 제일 주재료다. 사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요절복통입니까?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체들이 얼마나 가지각색 온갖 모습으로 다 있습니까? 그죠?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있고 뭐 거대한 코끼리도 있고 옛날에 살았던 공룡도 있고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이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든 전부 다 유전을 해줄 때는 DNA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그 DNA로 자기 몸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나는 아주 튼튼한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유전 물질을 쇳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주겠다. 이런 동물은 지구상에 어떤 동물도 그런 동물들이 없어요. 식물도 이 세균 곰팡이 다 지구 생물은 이게 다 공통이에요. 이게 외계인들이 보면 엄청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겠죠. 왜 무슨 생각을 할까? 왜 저 행성의 생물들은 저렇게 탄소에 매달릴까? 왜 온통 몸의 중요한 부분은 다 무슨 짠 것처럼 생활 방식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데 왜 이렇게 다 탄소에 매달리면서 살까? 그 이제 SF 영화나 만화나 소설 같은 거 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요? 머나먼 외계 행성에 이제 로봇 군단들이 사는 막 그런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있는 로봇 외계인들이 지구를 이렇게 정찰하러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관찰하다가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행성에는 탄소 기반 생명체가 많이 사는 것 같군요. 자기들은 막 쇳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런 거 사실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재미있는 생명체.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특성입니다. 그러네요. 어쩌면 외계의 다른 행성에는 탄소가 아니라 다른 것이 주제로 되어 있는 생명체가 사는 행성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헬륨 기반 생명체?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 헬륨 시간 배웠어요. 배웠죠. 갑자기 이렇게 또 훈장님 모드로. 헬륨은 아무 화학 반응을 안 일으켜요. 그렇지. 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헬륨을 가만히 있어요. 점잖은 친구. 뭐 헬륨이 뭘 잡아먹고 뭐 자기가 등치가 불어나고 뭐 다른 물질을 분해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헬륨은. 헬륨 기반 생명체 같은 거는 생겨날 수가 없죠. 그래서 몇몇 후보가 되는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있어요? 지구는 탄소다. 우리는 다 탄소 가족들이다. 탄소 가족들이. 실제로 탄소로 된 것들이 주변 이거 탁자 이런 거 나무잖아요. 이거 태우면 다 숯덩이 되겠죠? 탄소. 다 가족이군요. 다 지구는 탄소 가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탄소 가족인데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정말 가족도 아닌 겁니다. 네. 예, 구독하시고요. 예. 자, 탄소가 원소들의 황제로 불린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원소의 황제로 불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탄소 원자의 성질을 짚어볼 텐데요. 탄소 원자의 구조를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물질이 뭔가 생긴다,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양적으로 풍부해야 그거에 관한 게 뭔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우주에서 제일 풍부한 거는 이제 수소라고 수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소 기반 생명체가 지구에는 왜 탄생 안 하고 왜 탄소 기반 생명체가 탄생을 했을까?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풍부하지만 지구에는 또 산소가 풍부한 편입니다. 그렇죠. 대체로 수소가 네. 좀 적고 네. 그래서 그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돼 가지고 지구에 물이 풍부하지요. 지구에는. 네. 근데 산소 기반 생명체 이런 것도 없어요. 몸이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하지만 산소로 되어 있으신 건 아니에요. 탄소로 되어 있으세요. 예, 이영애 예. 선생님도 좀 약간 그런 기분이 산소 같을 뿐이지. 네네. 그렇단 말이에요. 예. 왜 탄소로 되어 있을까 하필? 지구에 탄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돌덩어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돌덩어리는 주로 산소하고 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 규소 이런 성분들이 지구에 많아요. 네. 수소도 이제 물이 많으니까 수소도 지구에 그래도 좀 있는 편이고 네. 탄소는 수소보다도 훨씬 적어요. 지구 전체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적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탄소 가족이 된 왜 거야? 탄소냐? 네.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네. 탄소는 화학 반응을 다채롭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생명체 같은 어떤 복잡한 구조물, 다채로운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온갖 물질들을 품고 있는 이런 덩어리, 네. 이런 거를 만드는 재료로 탄소가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아니죠. 이 주기율표 이런 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뭐 원소가 다른 원소하고 어떤 결합하고 떨어지고 이런 게 온갖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근원에는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어디에 전기적으로 이끌리느냐 밀리느냐에 따라서 원자들끼리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니다. 네네. 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원자 4개하고 붙기가 좋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 딱 4개? 4개.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3개하고 붙는 경우도 있고 2개하고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대체로 4개하고 붙기 좋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헬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헬륨은 주변에 있는 원자 0개하고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요, 헬륨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원자 하나하고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전자도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라도 붙는 게 용한 거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원자 2개하고 잘 붙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물이 뭐지? H2O를 떠올리면 산소가 중앙에 있고 좌우에 수소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2개씩 붙으려고 하니까 수소 2개를 거느리고 있고 수소는 하나하고 붙으려고 하니까 지 혼자 산소에 각각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죠. 산소는 2개하고 붙을 수가 있어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3개하고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는 그런데 4개하고 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막 레고도 변주가 다 레고도 좌우로 막 붙일 수 있고 상하로 붙일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겠어요. 욕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면서 지구에도 그래도 부족한 편이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탄소로 돼 있는 게 많은 것이죠. 이렇게 탄소의 특성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와 흑연 얘기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닌데.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드러나 봅시다. 흑연까지 굳이 들먹이면 오히려 좀 피곤하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약간 여기서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붙을 수 있는 개수가 뭐 어떤 건 1개고 2개고 어떤 건 3개고 4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물질이 원자들이 다 모여서 붙어 있는 게 물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체가 단단하나 약하냐 하는 정도도 이거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4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뭔가 더 튼튼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아이디어 구상이 절묘하게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진 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아까 수치 탄소 덩어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숯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잡게 붙어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들이 항상 주위에 4개씩 붙을 수 있는 게 가장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항상 4개의 탄소가 붙어 있다. 그 붙어 있는 탄소도 주위에 4개하고 또 연결돼 있다. 서로 악위가 맞아가지고
꽉 맞아들게 항상 주변에 탄소 4개, 옆 탄소도 탄소 4개 이렇게 전부 다 차곡차곡 딱 줄을 지어가지고 규칙적으로 쫙 붙어 있으면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아,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탄소, 그러니까 숯덩이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잘 이렇게 빻은 다음에 적절하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그 원자들을 규칙적으로 잘 붙어 있게만 만들면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공장에서 그런 식으로 인공 다이아몬드를 꽤나 많이 만들어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또 더 의구심이 있으시거나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탄소가 4개하고 붙을 수 있어가지고 더 막 복잡한 걸 이룰 수 있으면 5개, 6개 붙을 수 있는 원자가 있으면 더 복잡한 거를 더 잘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 생각했는데 더 막 온갖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럼 그럴 듯한 얘기예요. 그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이런 것만 해도 6개의 원자하고 막 붙을 수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탄소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끼리 이렇게 붙을 때 기본적인 공간의 빡빡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정말 다양한 원자들을 한꺼번에 다 붙일 수 있는 원소다. 나는 17개의 원자하고 붙을 수 있다. 그럼 이 주변에 원자 17개가 이렇게 붙겠죠? 근데 원자들 자체의 크기가 이만큼씩 있을 거 아니에요. 17개를 다 붙으려고 해도 붙을 공간이 없어. 서너 개 붙다 보면 공간이 꽉 차가지고 붙고 싶어도 파고 들어올 틈이 없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거는 오히려 탄탄하게 구조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한 12개나 더 붙을 수 있는데 이미 5개만 붙이고 나니까 붙을 데가 없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최적이 4개 정도다. 아기가 들어맞는 게 한 4개 정도다. 사실 5, 6개 정도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외계 행성에는 6개가 붙을 수 있는 무슨 원소로 되어 있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구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4개 정도가 최적이다.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 봐도 그냥 비슷비슷한 원자들끼리 붙는다라고 하면 전후, 좌우, 상하로 4개 정도씩 이렇게 붙는, 그럼 8개, 전후, 좌우, 많구나. 그 정도가 그 이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6개 미만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4개다. 실제로 탄소가 주변에 원자들이 붙는 걸 보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4개가 붙습니다.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약간 흥이 있는 모습으로. 정말로 약간 진짜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돌 탄소춤 나오겠는데 이러다. 진짜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탄소 한 4개하고 붙는데 그냥 막 앞뒤로 가지런히 이렇게 붙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4개가 붙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네. 네, 자 아까 또 이렇게 생겼던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탄소로 이루어진 게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동물 식물들을 이제 섭취하면서 탄소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동물 식물들은 그럼 애초에 어디서 탄소를 얻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신 질문을 하다니. 사실 질문제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뛰어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철도 많은 편입니다. 철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 속에도 철 성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캐가지고 쓰기도 하죠. 그리고 지구 중심부 같은 데는 철 덩어리가 아주 크게 있을 거다라고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구에 철도 풍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몸속에도 철분이 어느 정도는 쓰이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뭐 쇳덩어리로 돼 있는 뭐 동물이 기어다닌다든가 이런 거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도 재료가 쓰기 좋은 상태로 지상에 뭐 접할 수 있는 물 속에 접하기 좋은 곳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야지 그걸 재료로 뭘 많이 할 수가 있겠죠. 탄소는 어디에 일단 많이 있을까요? 어디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처음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을 때 어땠느냐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누가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몸에 일부러 일단 만들까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자기 몸의 재료로 영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살줍니다. 식물들은. 그거를 동물들이 잡아먹고 곤충들이 갉아먹고 혹은 뭐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캐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들이 살을 찌면서 몸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그 동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거슬러 이렇게 한 단계 생물들이 다 친구라고 치면 생물들을 잡아먹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생물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치면 우리 생물 가족들이 먹고 있는 내 살이 되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 어디서 왔느냐? 공기 중에서 바람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가족들은 우리 모든 동식물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바람의 아들이다. 바람의 딸들이다.
이종범 선수가 그 중에서 대표기는 하겠지만 예, 예. 다들 바람의 딸들이다. 이게 진짜 그 어떤 빈말이기 웃기려고 하는 말만인 거. 이 사실 이종범 선수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상무님, 전무님 취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미 한 분 또 웃고 계시고요. 네, 예. 아드님이 이미 많이 활약하고 계신데. 바람의 손자라고 또 이정우 선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농담의 소재만은 아닌 것이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과거에 이제 흔히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흙성분, 특히 이제 모래성분 같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이 주로 규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몸이 뭐 세상을 떠난다라고 해가지고 규소로 갑자기 막 변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몸은 규소 극히 조금밖에 없거든요. 사람 몸이 실제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곰팡이, 세균, 분해자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이 사람 몸을 서서히 분해시키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사람을 뿜어냅니다. 뭐 일부 뭐 메탄가스 같은 형태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산화탄소로 돌아간다. 바람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걸 또 식물이 또 먹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 거예요. 서클 오브 라이프군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 정말. 것입니다. 예. 또 하나 아까 의문이 있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지구 공기 중에 차지하는 지분 자체는 그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기후 위기 얘기를 할 때 뭐 탄소 배출이니 뭐 탄소 거래제니 탄소가 정말 기후 악당처럼 뭐 주범처럼 지금 찍힌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기후라는 것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지금 많아가지고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율은 뭐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무심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뭔가 반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0% 정도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몇 %나 될까요? 저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두 개가 반대니까 이산화탄소도 한 20%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4%밖에 없어요. 0.04? 진짜 적구나. 땅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다 해봐야 0.1%도 잘 안 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0.04%인데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0.03%였습니다. 근데 그게 0.01% 늘어나면 기후는 크게 바뀔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0.01%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지구가 내뿜는 이 열기, 정확히 말하면 적외선을 자기가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또 받아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산소나 질소 같은 건 이런 성질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열기를 내뿜으면 우주로 잘 흩어지게 가쇼 이러면서 질소나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고요. 질소나 산소가 가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통과시키는데 그러니까 투명한 느낌이죠. 통과시키는데 이산화탄소는 눈에 안 보이는 투명한 기체거든요.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이런 건 이산화탄소 모습 아닙니다. 그런 탄소 검댕 같은 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연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투명한 기체거든요. 사람 눈에는 투명해 보이지만 이 적외선이 지나갈 때는 이산화탄소에 질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발목 잡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데펴지면서 그 열기를 다시 지구에 이렇게 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우주로 뿜어서 날아가야 될 열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조금만 있어도 지구가 살짝 더 따뜻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살짝 조금 더라는 게 이게 우주 관점에서 비하면 진짜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뭐 온도가 뭐 대충 뭐 물이 액체로 흘러다니는 온도니까 대충 한 10도쯤 된다고 칩시다. 섭씨 10도. 태양 겉면 온도는 한 6,0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도에서 6,000도 정도가 우주 스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도인 게 뭐 80도가 됐다, 100도가 됐다라고 해도 태양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차가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뭐 6,000도 정도는 돼야지 뭐 우주에서 뭐 티가 나는 거지. 이런 정도의 변화는 우주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구에 생물이 살기에는 0.01%의 이산화탄소가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변화하는 거가 일으키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온갖 그 기후에 가뭄, 홍수, 강풍 등등으로 심각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변화 문제가 이게 풀기도 어렵고 사실은 초창기에 이거를 발견해내고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웠던 이유가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곽재식 작가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탄소가 한국 화학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아무렴요. 어떤 의미로? 아까 석탄도 탄소 덩어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석유는 탄소 덩어리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뭐 이산화탄소 아니죠. 탄소와 다른 수소 계열 물질들이 주로 붙어 있는 탄소를 역시 주재료로 하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예. 그래서 석유를 이용해서 석유 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그거를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화학 공업을 돌리고 있고 그걸로 우리가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우리가 먹고 병을 고치는 다양한 약도 만들고 네. 옷감의 소재가 되는 실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 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면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통계를 보면 네. 석유 제품하고 화학 제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구분해 놓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쪼개져서 보여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출되는 제품하면 반도체 다음에 석유화학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우리나라 수출 제품을 거의 뭐 떠받치고 있는 게 이쪽 분야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쪽에 석유 화학 관련된 결국은 이 석유가 탄소가 주재료고 그걸 가공하는 게 화학 산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탄소를 여러 가지로 지지고 볶아가지고 실제로 지지고 볶습니다.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합니다. 네, 지지고 볶아가지고 탄소가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온갖 뭐 딱딱한 재료, 부드러운 재료, 물을 잘 흡수하는 재료, 물을 안 흡수하는 재료, 별의별 거 다 만드는 거거든요. 주변엔 플라스틱도 나오고. 뭐 온갖 그런 것들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쪽의 경쟁력으로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이게 여러분 좀 놀라운 게 세계적으로 정유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땅에서 나오는 시커먼 석유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뭐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맑은 기름으로 정제해내는 분할해내는 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규모로 합니다. 그렇죠. 뭐 세계만 한 7, 8위권에 들어가고 막 이래요. 엄청나요. 석유랑 안 친한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 석유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아예. 예.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얼마 이웃 나라도 아니에요. 멀죠. 얼마나 뭡니까? 예. 근데 한국이 그거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보낸다라는 거예요. 네. 석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석유를 캐면 네. 이거를 캐가지고 어디서 휘발유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좀 잘 만들어 줄까? 옆엔 야 휘발유는 한국산이 제맛이지.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한국으로 보내라. 예. 좀 멀어도 한국에서 보내야지 이거 확실하게 이거 정제해 준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벌어들이면서 경제 발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탄소와 관련된 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많고 또 이런 산업이 탄소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먹고 살 길은 유지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대응할 것인가 네. 우리가 세계 대표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더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저희 전에 이 시간에 함께했던 기후위기 편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탄소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절대 뭐 때려야 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평생 뭐 탄소를 쪼개고 분해하고 뭐 활용하고 이런 짓거리만 하다 죽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참으로 탄탄한 원소다 생각합니다. 탄탄한 원소, 탄소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원서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고요. 곽지식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